저는 여전히 이번에 금투세 시행하기 어렵다고 봐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거 그냥 시행할 것 같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유예나 폐지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런 것들은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예전에도 대주주 양도세 할 때도 그랬고 그 전에 금투세 유예할 때도 그랬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이 또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추석 앞두고 여러 가지 많은 불확실성과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금투세 문제도 요즘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금투세 관련된 그 불만 여론이 이제 거의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월화수가 휴장이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시장 거래도 못하고 오랫동안 쉬게 될 텐데 지금 그때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다 적어 봤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는, 특히 우리 시장에는 상당 부분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걱정, 경기 침체 오면 어쩌나, 이 걱정이 있고요. 두 번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또 나오면 어쩌나. 오늘도 엔달러 환율이 흔들리면서 장중에 또 한번 시장이 출렁이기도 했는데 이 걱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AI 버블, 인공지능 이거 앞으로 크게 갈 줄 알았는데 이거 꺾이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추석 연휴, 주말부터 추석 연휴 사이에 뭔가 악재가 나오면 어쩌나. 이거는 항상 우리가 명절 연휴 앞둔 상황에서는 항상 있는 걱정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밤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100%죠. 근데 이제 0.25 하느냐, 0.5 하느냐, 이제 그 차이인데, 현재로서는 0.25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혹시 이게 0.25가 나와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0.5가 나와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저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은 금투세 때문에, 금투세 시행되면 우리 국장 망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까지 해서 지금 아주 여러 가지 종합 선물 세트 걱정, 선물 세트가 우리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경기 침체 오면 어쩌나. 미증시 S&P 500 지수의 차트를 한번 봅시다. S&P 500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미국이 최근에 4개월 연속 상승을 했고요. 사실 8월달 급락 이후에 미국은 8월을 양봉으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8월 급락했던 거를 다 뒤집어 엎고 또 상승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9월 들어와서 마이너스 2% 조금 넘게 출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FOMC 부담감이 있고 대선 불확실성도 있고, 그 다음에 4개월 연속 상승에 대한 과열 부담감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경기 침체가 오는 차트입니까 이게? 경기 침체가 걱정됐는데 미증시가 사상 신고가권에 5개월선 위에서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나요? 나스닥 지수 한번 볼까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지난달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놓고 밑꼬리 길게 달았죠. 그리고 9월달 와서 또 출렁출렁 하면서 있는 조정 구간이지, 지금 이게 경기 침체가 걱정돼서 무너지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 막말로 시장이 여기서 9월달에 추가 급등을 했어야만,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나왔어야만 경기 침체 걱정을 안 하는 걸까요? 이렇게 꼭 가야만 하나? 아니,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누릴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근데 이렇게 눌리니까 항상 시장이라는 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조정이 나오면 또 그 조정에 대한 명분을 여러 가지 갖다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금리 인하가 시행되기 직전이다 보니까 경기 침체라는 그 프레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계속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제가 보조지표를 하나 갖다 놨는데 RSI 지표예요. 월봉상 RSI 지표를 보면은 지금 나스닥 지수가 너무 과열돼 있어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까 빠져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보시면 나스닥 기준 RSI를 보면은 아직 과열권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월봉 기준입니다. 과거에 보시면 이렇게 RSI가 과열권에 들어가서도 더 가요 원래. 여기도 과열권 들어와서 더 가잖아요. 여기도 과열 들어와 더 가죠. 차트는 당연히 과열처럼 보여요. RSI가 실제로 과열로 들어갔고, 그럼 여기서 경기 침체가 오고 버블이 끝나나요? 버블이 터지나요?
더 간다니까요. 이렇게 더 갔다니까요. 한참 더 가죠. 1년 더 가고 그 뒤로 뭐 더 갔죠. 근데 지금 이런 정도의 자리에서 이건 너무 과열이다,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몇몇 종목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좀 부담감이 느껴지는 구석도 있습니다만, 현재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과거에 여러 가지 코스, 여러 가지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이 그렇게까지 과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새벽에 나온 뉴스 기사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Now 모델이 이번 3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2.1에서 2.5%로 상향했다. 이게 2.1이냐 2.5냐 어떤 절대 수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예상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을 하잖아요. 오늘 새벽 뉴스입니다. 아니, 경기 침체 우려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성장률을 상향합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잘 보면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뉴스도 있고 안 올 거라는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 뉴스가 다 있어요. 근데 시장이 하락을 하면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뉴스만 굉장히 무섭게 보이는 법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뉴스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장이 아직 안 좋으니까 이런 뉴스가 그렇게 와닿지가 않죠. 근데 만약에 나중에 시장이 상승을 하고 크게 올라가면 그때는 이런 뉴스가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야, 역시 경기가 쉽게 꺾이지 않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기 침체 우려는 물론 앞으로 대선 이후에 내년에 또 내년 상황은 어떻게 될지 가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경기 침체가 온다 라고 보는 거는 너무 이제 비관적인 앞서 나가는 전망이 아닌가. 그 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또 나오면 어쩌나. 이 부분은 엔달러 환율을 볼게요. 오늘 엔달러 환율이 한 번 더 하락하면서 지난번 8월 초에 그때 블랙 먼데이 때 있었던 저점 구간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경계심이 생기죠. 일본 니케이가 오늘 마이너스 2.몇%까지 한번 급락했다가 올라오기도 했는데, 일본도 지금 잘 알거든요. 지금 본인들이 금리를 너무 가파르게 변동시키면 글로벌 수급에서 균열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은 그 BOJ 의원들이 9월에 금리 인상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지금 당장 9월에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는 얘기는 다가올 그 가까운 미래에 금리 인상이 빨리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엔달러 환율을 이거 일봉으로 보지 말고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월봉상 7, 8, 9월 3개월 연속 하락해서 굉장히 단기 낙폭이 큽니다. 근데 이 엔화라는 화폐가 어디 뭐 개발도상국 화폐도 아니고 이 엔달러 환율이 3, 4개월 연속 폭락하거나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3개월 연속 하락했으면 확률적으로 여기서 추가 급락 가능성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앞으로 뭐 신고가를 돌파한다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추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최소 1개월, 2개월, 뭐 3개월 정도는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되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당장은 엔달러 환율의 추가 급락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지만 실제 현상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진정되는 국면일 가능성이 높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저는 지금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걱정들이 우리 시장 하락에 많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AI 버블 터지면 어쩌나. 이 부분은 제가 과거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AI 관련된 얘기는 이것만 가지고 다뤄도 뭐 1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일단 제 의견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아직 AI는 버블도 아니고요. 버블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고평가인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고평가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닷컴 버블 때처럼 실적도 없는 기업들의 주가가 말도 안 되게 급등했던 그때랑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엔비디아는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주가가 그 속도보다 조금 앞서가서 올랐다가 이제 조정을 거치는 거지 그렇게 엄청난 고평가가 아닙니다. 보시면 12개월 선행 PER 지표를 보시면 이게 멀티플이 엔비디아가 34배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9월 2일 기준이니까 뭐 더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30배 전후예요. 30배 전후. 아니, 엔비디아가 이 세계 최고의 대체 불가능의 기술을 가진 엔비디아의 PER이 30배인데 이게 어떻게 고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심지어 지금 테슬라는 PER이 70배가 넘습니다. 그럼 테슬라는 말도 안 되는 거품이네요.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테슬라는 요즘에 안 올랐으니까 거품이 아니고 엔비디아는 많이 올랐으니까 거품이다. 이거는 차트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누가 차트로 버블이냐 아니냐를 판단합니까?
그 외에도 애플도 PR이 30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30배 정도 되고, 그러니까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PR이 우리나라 기업처럼 뭐 10배 이하로 안 내려와요, 절대. 정말 최악의 경우에 가도 20배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지금 30배라는 거는 글쎄요, 뭐 엄청 저평가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버블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블이 터지면 어쩌나 이런 걱정은 지금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버블이 아니더라도 말도 안 되는 고평가가 아니더라도 뭐 성장성이 꺾이거나 주가가 뭐 크게 떨어질 수도 있죠. 네, 그건 그런데 지금 실적이 성장하는 이 속도나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성장이 꺾였다, 야, 큰일 났다 이제 라고 할 만한 증거도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속도가 조금 둔화되는 정도는 그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만 볼 게 아니고 엔비디아랑 밀접하게 지금 AI 혁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TSMC의 실적이나 지금 데이터들을 봐도 지금 8월달 3분기잖아요. 8월달도 매출이 전년 대비 3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굳건하다. 그리고 9월도 또 다음 분기도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계속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TSMC가. 이런 거 보면은 AI 끝났어, 이제 꺾일 거야 라고 하는 주장이 얼마나 그 좀 편향적이고 비관적인, 억지로 비관적인 전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요. 네, 오라클이 시간에서 급등했고 어제 실제로 급등했습니다. 주가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오라클이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들이 뭐 여러 기업에서 지금 골고루 나오고 있다라는 것만 봐도 AI 끝이야, 꺾였어, 이거 사실 그렇게 신뢰도가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AI의 방향은 아직은 더 우상향이라고 보는데, 주가가 너무,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 속도가 좀 가파르게 올라왔다 보니까 그 속도를 조절하는, 이 실적의 성장하는 속도와 주가 속도가 어느 정도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그 속도를 맞추기 위한 조정이 계속 있는 것 뿐이고, 주가가 좀 떨어지면, 조정을 충분히 거치면 또 매력적인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석 연휴 때 악재 나오면 어쩌나, 이건 이제 뭐 밑도 끝도 없는 걱정일 수 있는데, 글쎄 이건 뭐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이런 게 걱정이 되면 현금 비중을 조금 남겨놓는 거죠. 연휴 앞두고 현금 비중 조금 남겨놓는 정도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지, 뭐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 떠나고 어차피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연휴만 무사히 지나가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니까. 그 다음에 연휴 이제 마지막 날 FOMC 금리 인하가 있는데, 자, 0.25 인하가 있고요, 0.5 인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근데 또 두 가지 가능성이 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0.25 인하했더니 호재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고요, 0.25 했더니 악재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0.5를 해도 호재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고, 0.5를 했더니 또 악재로 반응할 가능성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는 최근에 공포의 사지선다라고 표현하는데, 경우의 수가 다 있는 거죠. 0.25를 했더니 그냥 예상대로 금리 인하 잘 진행했고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 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0.25를 했는데, 야, 지금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아질 것 같은데 0.25 인하는 너무 약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0.5를 했더니, 야, 그래 좋아, 지금 금리 인하가 필요했는데 0.5 한 번에 시원하게 했으니까 이거 좋은 거다 라고 해서 호재로 반응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야, 이거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한 번에 0.5를 인하할 정도면 경기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이 공포의 사지선다 때문에 시장이 지금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봐요. 이렇게 하면 호재일 가능성이 높은데 0.5를 하면 악재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만약에 지금 시장이 막 계속 폭락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엄청 크게 반영을 했다라면, 미증시가 그때는 오히려 0.5를 인하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미 경기 침체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했는데 금리 인하를 빵 때리면 반등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미국이 그 정도 상황이 아니고 고가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0.5를 때리는 거는 오히려 경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0.25가 일단 무난한 출발인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파월의 코멘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월을 믿습니다. 뭘 믿냐면, 파월이 그동안 했던 그 행적들을 보면
시장을 굉장히 잘 다루는 그런 정제된 코멘트를 잘 써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원하는 코멘트, 이 정도 코멘트로 설명하면 시장이 그렇게 놀라지 않고 뭐 이상한 오해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은 딱 그 정도의 뉘앙스를 잘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0.25 인하를 시장이 어느 정도 호재로 좀 받아들이면서 미증시는 진정이 되는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미국 FOMC 하기 전에 미증시가 너무 높게 올라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기대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나리오를 기대를 해서 시장이 미리 급등을 해버리면 오히려 거기서는 또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FOMC까지 미증시가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만 움직여준다면 FOMC는 무난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금투세, 이거는 이제 미국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자체적인 문제인데, 일단 저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투세는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금투세를 찬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식하는 사람 중에서. 당연히 반대인데, 저는 여전히 이번에 금투세 시행하기 어렵다고 봐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거 민주당에서 그냥 시행할 것 같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유예나 폐지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런 것들은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예전에도 대주주 양도세 할 때도 그랬고, 그 전에 금투세 유예할 때도 그랬고요. 아니 당연히 처음에는 시행한다고 하고 강력 추진한다고 말을 하지, 처음부터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는 뉘앙스를 드러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야당에서는 이게 공식적으로 유예나 폐지가 결정되기 그 전날까지도 강행한다고 말을 할 거예요. 과거에도 다 그랬어요. 대주주 양도세 3억으로 강화한다고 했을 때도 그 당시 홍남기 경제부 총리가 난 이거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를 강행하겠다, 만약에 나 이거 시행하지 못하면 나 사표 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결국 중간에 바뀌었거든요. 대주주 양도세 강화가 철회됐어요. 철회돼서 그때부터 시장이 이제 급등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은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만 가지고 이거 하겠구나 안 하겠구나 판단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거는 뭐 정치의 어떤 숙명과 같은 거죠.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섣불리 강행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최근에 또 여론이 더더욱 안 좋아지고 있고 시장이 계속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유예나 뭐 잘하면 폐지까지도 한번 기대는 해보는데, 뭐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유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조금 기류의 변화가 보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좀 문제는 뭐냐, 앞으로 이제 뭐 공개 토론회도 9월 말에 있다고 하니까 빨라봐야 10월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결정이 정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 계속 불확실성과 심리적인 방해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호흡을 길게 보면 연말 이후까지 내다보면은 금투세 때문에 지금 포기하고 떠날 상황은 이미 늦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오히려 지금 기회예요, 기회.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금투세를 시행을 하더라도, 차라리 할 거면 빨리 결정해야 돼. 시행을 이대로 하더라도 뭐 약간의 보완책을 좀 해야 되겠죠. 보완책을 겸비해서 시행을 하더라도 저는 지금 우리 시장의 위치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봐요. 이미 지난번에 이제 4월 달부터 금투세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시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금투세 관련된 우려들은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금투세를 만약에 정말 내가 금투세 때문에 주식 투자를 포기하고 또는 투자금을 줄이고 빠져나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금투세가 시행된 첫날에 빠져나갈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나갈 거면 진작에 나갔죠. 진작에 나갔을 거고 지금 나가고 있을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모든 게 그래요. 모든 호재든 악재든 어떤 날짜가 정해져 있는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정해져 있잖아, 날짜가. 근데 그 날짜부터 호재가 발현되는 경우는 없어요. 이미 선반영을 해놓고 오히려 그 날짜 되면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악재도 마찬가지죠. 악재도 어떤 날짜에 악재 나온다고 하면 미리 빠지잖아요. 미리 빠지고 그 악재 날부터는 오히려 반등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투세도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만에 하나 강행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하락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추가적인 부작용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금투세가 적절하지 못한 조건들로 우리 시장에 적용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의 활성화에는 많은 방해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금투세는 뭐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의 ADR 지표를 보면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게 120일에 104였어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ADR이 앞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락 종목 수가 많아질 수 있다, 앞으로. 그 경고를 제가 미리 드린 거거든요. 실제로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시장이 계속 떨어지면서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자, ADR 지표가 이렇게 다 내려왔어요. 코스피가 77.9까지 내려왔고, 코스닥이 66점, 66.2면은 진짜 많이 내려왔네. 거의 바닥이에요. 코스닥 기준으로 ADR이 이 정도로 내려왔으면 거의 최바닥 수준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는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더 많아질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내일 당장일지는 몰라도 조만간에. 그러니까 지금은 ADR만 놓고 봤을 때도 위기가 아니고 이제 기회가 또 찾아온 거죠. 위기는 지난주, 지지난주였던 거고, 지금은 다시 기회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여러분들 뭐 비관적으로 바뀌고 종목수 줄이고 손절매하고 이거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지금은 손절매 준비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버텨야 되고, 좋은 종목을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부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럼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이건 제가 계속해서 최근에 한 2, 3주 전부터 이 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에 발표된 올해 2분기 실적이 양호한 기업들을 제가 뭐 다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개를 좀 요약해서 가지고 왔어요. 반도체에서는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한미반도체, 이수페타, 주성엔지니어링, 코미코, GST, 그 다음에 전력망, 변압기에서는 현대일렉트릭, 재룡전기, 화장품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이거는 안 되고요. 한국콜마, 실리콘투, 코스메카 코리아,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피부 미용 쪽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오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음식료의 삼양식품, 뭐 그 외에 조선주부터 해서 뭐 방산, 풍력, 건설 이런 종목들. 여기 보시면 작년 2분기 실적과 올해 2분기 실적의 비교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1분기 실적과 올해 2분기 실적의 성장률을 제가 다 이렇게 기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작성했겠습니까? 저도 이걸 참고해서 매매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는 이런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하고 있고, 매매해서 수익도 최근에 또 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현금을 좀 갖고 있다가 시장이 이제 흔들릴 때 이제 매수를 들어간 종목이 재룡전기였어요. 텔레그램이나 카페에 이미 공개해 드렸지만, 재룡전기를 지난주에 들어갔는데 왜 매수에 들어갔냐면, 이거 이제 낙폭과대 타점을 잡아 들어간 건데요. 지난주 목요일 날부터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는 낙폭과대 시그널에 이제 들어왔거든요. 엔벨롭 밴드 하단을 이탈할 정도로 단기 급락이 나왔고, 고점 대비 거의 마이너스 50%까지 큰 반등 없이 다이렉트로 밀렸고, 약간의 거래 증가와 투매가 나왔고, 여기 240일 이평선,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1차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 금요일날 또 2차 매수까지 하자 해가지고 회원님들께 추천을 드려서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6,800원 이하 1차 매수 추천을 드렸고요. 왜 추천을 해드렸는지는 여기 다 이유를 설명해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44,500원 이하에서 2차 매수, 추가 매수 진행해서 비중 확대까지 이렇게 진행했는데, 단순히 낙폭 과대에 내려왔으니까 차트만 보고 우리가 매매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실적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실적이 급성장하고 있는, 여전히 성장성이 살아있는 이렇게 강한 실적이 나오는 종목 중에서 낙폭 과대에 내려왔다? 당연히 이런 종목을 1순위로 매수해야죠. 그래서 이게 월요일날 바로 생각보다 빠르게 수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10% 가까운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재룡전기를 수익 실현하고 바로 그날 매수한 종목이 뭐냐면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역시 여기 이 표에 있는 종목 중에서 매매를 한 거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자, 이 종목도 이제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이미 지난주 낙폭과대 시간을 동시에 들어왔는데, 월요일 날 반등이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재룡전기가 13% 급등할 때 현대일렉트릭은 한 3, 4%밖에 반등이 안 나왔거든요. 종가는 플러스 2%로 끝났고, 이 종목은 아직도 추가적으로 반등할 여력이 더 있다. 실적이 이렇게 좋고 성장성이 살아있는데 주가가 단기 낙폭이 과도하다라는 판단에 들어간 거고요. 여기 보시면 9월 9일 날
24만 6천 원 이하 분할 매수해서 재룡 전기 대비 아직 반등이 부족하다. 이런 근거도 다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분할 매수 사인을 드렸더니 다음날 화요일날 바로 장중에 7% 급등을 해서 뭐 일단 목표가가 돌파가 됐고요. 오늘 주가가 더 급등했습니다. 완전 폭등을 해버려가지고 단기 트레이딩 깔끔하게 끝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적 좋은 종목들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매매를 할 땐 당연히 이렇게 차트를 보는데요. 차트만 가지고 매매하는 건 당연히 확률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차트만 보고 하면 많이 당해요. 그래서 저희는 차트도 보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성장성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추려가지고 그 안에서 타이밍을 또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률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이 두 종목 공개해드렸지만 이 표 안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확보된 현금으로 내일 모레 연휴 전에 시장이 흔들리면은 또 매수를 하려고 준비하는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이 안에 있어요. 표에 있는 종목들을 무조건 다 사라는 거 절대 아니고요. 이 안에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장만 좋으면 솔직히 이런 종목들을 그냥 적당히 골고루 매수해 놓으면 수익 다 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장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트레이딩 타이밍을 잡아서 수익 먹을 땐 먹고 또 지킬 땐 지키고 계좌를 계단식으로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내용을 정리해 보면 좀 저런 좋은 종목들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걱정들, 불확실성 요인들이 있는데 저는 대부분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크게 걱정할 사안은 이 중에서 아직은 없다. 대부분 좀 과도한 걱정이다. 그래서 추석 연휴 전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게 된다 그러면 좀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도 이런 자리 내려오면, 혹시나 내려오면 뭐 더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 코스피 PBR 밴드 기준으로는 0.9 이하로 내려오는 그런 자리거든요. 0.9에서는 우리가 쫄 필요 없어요. 0.9 이하, 0.8 때는 진짜 세계 경기가 뭐 완전 경기 침체, 신용 위기로 간다. 그러면은 뭐 더 내려갈 수 있는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만 제외한다고 하면은 PBR 0.9 이하는 뭐 쫄면 안 되죠.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 이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용감한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추석 명절 연휴가 평소보다 좀 길죠. 연휴 잘 보내고 오시고요. 푹 쉬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는 연휴 관계로 일주일 쉬고 그 다음 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